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어느덧 2026년이 됐네요. 오늘은 2025년에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나 찾아보셨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10가지 정도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진압력은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진압력은 시간을 인식하는 힘, 공간 진압력은 공간을 인식하는 힘, 인물 진압력은 사람을 알아보는 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시간 진압력과 공간 진압력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진압력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어느 계절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요일이나 날짜는 조금씩 틀리실 수가 있어요. 집에만 계신다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계절이나 연도를 이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가 2025년인가요? 하시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올해가 1987년이라든지 1993년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이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계절의 경우에도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지금 무슨 계절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여름이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때는 시간 진압력에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 진압력은 길을 찾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치매에 걸린 환자분이 집을 찾지 못해서 밖에서 돌아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치매에 문제가 생기면 공간 진압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길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도 공간 진압력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길을 찾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지하철 갈아탈 때 너무 고생을 했다든지 처음 가는 곳에서 집에 찾아올 때 어떻게 올지 너무 막막해서 전화를 했다든지 결국 찾아오지 못하고 경찰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진압력과 시간 진압력의 문제는 치매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기억력 장애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혈관성 치매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프랭크 사인이라고 해서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인입니다. 하필이면 귀에 주름이 있다고 뇌졸중이 생기고 혈관성 치매가 생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귀 쪽은 얼굴, 머리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혈액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말초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귀에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천천히 피부가 노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주름이라도 얕은 주름보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귓볼을 가로지르는 주름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고요. 귓볼에 깊은 주름이 생겼을 때는 머리 쪽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흔히 치매의 전 단계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말은 알 수 있어도 경도인지 장애라는 말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치매 예방과 치료에서 이 경도인지 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는데요.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의 차이는 인지 장애가 있지만 혼자서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라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지장애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을 때를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혼자서도 단독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알아차리기 힘드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옆에서 봤을 때도 혼자서 저렇게 생활하시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치매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1년에 약 15% 정도의 환자분들이 치매로 악화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는 약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치매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지만 2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 20% 정도가 5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치매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경도인지 장애는 정말 중요한 단계고요. 경도인지 장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낱말이지만 2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매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와 선망은 서로 조금 다른 질환인데요. 치매가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라면 선망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정신착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선망의 증상은 공간 진압력과 시간 진압력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인물 진압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옆에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의사인지, 처음 보는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선망입니다. 요즘은 평균 연령이 길어졌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이후에 큰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전신 마취가 필요한 심장 수술이나 척추 수술을 했을 때 70대 이상 환자분들의 약 50% 정도가 선망 증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뇌에 갑작스러운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선망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헛것을 보시는 경우도 많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반대로 완전히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망 증상은 일시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빠르면 몇 시간부터 길어도 며칠 정도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고 이 선망 증상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되셨을 때는 뇌세포에 손상을 입혀서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선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뇌에 이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거나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망을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한의학적 치료는 선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망으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걸렸을 때 이 정도 증상이면 증상이 심하신 건가요? 아니면 가벼운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경우는 치매의 아주 초기 증상에 가깝고요. 이 증상들을 수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눈 CDR이라든지 GDS라는 치매 중증도 척도가 있습니다. GDS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GDS1은 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GDS2는 본인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자각이 있지만 검사에선 나오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약한 인지기능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GDS3는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조금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이때가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 증상 정도가 됩니다. GDS4가 되면 치매 초기 정도의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고 진압력에 살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GDS5, 6으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상태가 심해지시게 되는데요. GDS5 정도가 되면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타나실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DS6 정도가 되면 이때는 대소변을 가리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GDS7이 되면 보통 와상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을 힘들게 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DS는 이렇게 7단계로 인지기능 상태를 나눠서 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 되고요. CDR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CDR 같은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알아보는 척도가 되게 됩니다. MMSE 검사는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가셨을 때 10분에서 15분 안쪽으로 끝나는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MMSE 검사를 통한 치매 검진이 되고요. MMSE에서는 기억력, 시간이나 공간 진압력, 일반적인 상태들을 체크하는 언어 능력 같은 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MMSE에서 점수가 24점 이상이 나오시면 정상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23점부터 20점까지는 경도인지장애, 19점 이하가 되신다면 치매 상태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완전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의 학력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24점보다 높은데도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20점보다 낮은데도 치매가 아니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SE 검사는 치매를 판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신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자세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MMSE 검사는 치매를 판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면 경도인지 장애를 판정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된다면 그때는 모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경도인지 장애인지 정상이신 건지 치매이신 건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청래한의원에서는 MMSE 검사와 함께 모카 검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말은 치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일 텐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없앨 수는 있는 건지, 어떤 식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궁금해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원래 뇌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원래 하는 역할은 면역과도 관련이 되고,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기억력과도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관을 응급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사용한 뒤에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을 치워서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남아있는 베타아밀로이드들이 자꾸 뇌에 축적되게 되는데요. 이 베타아밀로이드들이 축적돼서 서로 뭉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포 독성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에 대한 공격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도 뇌세포의 손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베타아밀로이드에 대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뇌세포가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뇌세포 안에 있던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정상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변형된 타우 단백질은 주변에 있는 다른 타우 단백질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뇌세포가 점점 빨리 손상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것을 제거할 방법은 없는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제거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약들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타아밀로이드는 원래 뇌에서 면역세포들이나 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점점 축적되게 되고요. 흔히 말하는 치매 유전자, 아포E4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베타아밀로이드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한약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약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에서 나타나는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없어서 좀 더 안전하게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치매의 나쁜 음식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악화시키게 되는 음식들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공이 많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들, 탄 음식이라든지 빨간 고기 등은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들로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가 좋은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는 맨 처음 시작이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이용한 식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풍부한 야채와 생선,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 견과류를 주로 이용하는 식단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야채, 식물성 기름, 생선 같은 어류들은 머리에서 치매의 문제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단순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지만 이런 음식들이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SE 점수와 치매의 정도를 딱 붙여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SE 검사에서 19점에서 17점 정도 사이는 초기 치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점에서 10점 정도까지는 중기 정도의 치매고 10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지셨을 때는 조금 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SE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셨을 때는 상당히 치매가 늦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억력 장애만 있으실 때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했던 말을 또 하신다고 해도 기억력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은 없으시다면 이때는 치매 초기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기억력 장애와 함께 시간 진압력과 공간 진압력의 문제가 생기신다면 치매 중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 진압력과 공간 진압력 중에서도 주로 시간 진압력이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절을 잘 모르신다든지 연도를 잘 모르신다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공간 진압력의 문제가 생기셔서 집에 찾아오시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낯선 곳에서는 지하철을 갈아타실 수 없을 정도가 되신다면 그때는 치매 중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집에서 화장실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신다면 치매에서 조금 후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지 못하고 대변이나 소변에 실수가 생기신다면 그때는 치매 후기로 들어선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딱딱 맞춰드리진 못했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다면 그때는 치매 초기다, 치매 중기다, 치매 후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